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능 특강 저번에 이제 내용에 이어서 수능 특강 마지막 단원이죠. 자, 10강의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여기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외부 은하를 분류해서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이라고 했는데 허블은 어떻게 분류했더라? 그치, 모양. 다른 말로는 형태. 외모의, 그치, 눈으로 보이는, 다른 말로 조금 더 얘기하면, 그치, 가시광선으로 본 거. 가시광선으로 관찰한 모양으로 구분을 했었죠. 분류 기준들을 잘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분류 기준 보시면 자 여기 볼까요? 이 그림에서 딱 보시면 자 D를 중심으로 여기는 모양이 규칙하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D를 불규칙은하 나머지를 이제 규칙은하 안에서 지금 A그룹과 나머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죠? 그죠? 나선팔이 있느냐? 나선팔이 있으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룹처럼 뭐 나선은하고 나선팔이 없는 A그룹은 타원은하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쪽 줄과 아래쪽 줄의 구분은 어떻게 하시죠? 그지 막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래쪽은 막대 나선은하, 위쪽은 정상 나선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선은하 안에서도 지금 왼쪽부터 A, B, C로 구분하셔야죠. 요건 뭐죠? 은하 핵의 크기와 나선팔에 감긴 정도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심 핵이 크고 나선팔이 똘똘 뭉쳐 있을수록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 있을수록 성간물질과 젊은 별들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 물었어요. C는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다. 그쵸? 보통 나선팔 쪽에 성간물질이 많은 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D보다 늙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항상 뭉쳐있으면 나이 든 별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D보다 늙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D는 이제 주로 뭐가 많다? 성간물질과 젊은 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에 B와 C는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은하액의 상대적인 크기로 구분한다. 지금 얘기했죠? A, B, C로 나눈 거. 나선팔이 똘똘 감기고 은하액이 클수록 어느 쪽? A, 지금 B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옳은 답으로 골라주시면 됐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선생님 좀 크게 해볼게. 그림 가나다는 허블의 은하 분류상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자, 역시 아까랑 똑같죠? 지금 뭐라고? 허블의 은하 분류라고 했으니까 역시 모양 또는 형태로 분류를 한 거다. 그걸 관찰할 때 또 어떻게 봐야 돼? 가시광선 영역으로 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가를 뭐에다 넣어야 될까? 가는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운데 막대기가 있죠? 그죠?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나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어때요? 규칙적인 모양이 없어요. 얘는 불규칙. 우리가 분류하는 거에 특별한 모양이 없죠. 불규칙은 하고 다는 나선팔은 없고 좀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은하죠. 사실 타원은하는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나눴는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한다? 편평도라고 하죠. 타원이 얼마나 납작하냐. 뭐 편평도. 그죠?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한 거야? 납작한 거. 이 제로는 이제 거의 동그란 거. 그래서 다는 아마 거의 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은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정상 나선 은하다. 틀렸죠?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라 뭐라고? 막대 나선 은하. 중심부에 이렇게 막대 모양을 관측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주로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우리 많이 흩어져 있으면 어땠습니까? 흩어져 있으면 젊은 별이라든가 아니면 성간물질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는 이 세븐보다는 이 제로에 가깝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디귿만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 지금 1, 2번을 풀어보면서 허블의 은하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어때? 흩어져 있을수록 성간물질과 젊은 별이 많다. 그다음에 똘똘 뭉쳐 있을수록 또는 중심부로 갈수록 늙은 별들이 많다는 거 유의해서 알아두시고 주의할 점은 뭐라고 했죠? 은하들 간의 진화 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뭐가 예를 들면 뭐 불규칙 은하가 진화해서 나선 은하가 되고 나선 은하가 진화해서 타원 은하가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죠. 그림 가와 나는 전파 은하와 퀘이사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자, 전파 은하와 퀘이사. 여러분 요거는 특이 은하 안에 들어갔죠?
자, 기억을 되살려서 전파은하와 퀘이사 또 하나 뭐였더라? 그렇지, 세이퍼트 은하. 이런 애들은 특이은하에 들어간다. 특이은하. 여기서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선생님, 전파은하고 퀘이사하고 세이퍼트 이런 특이은하나 활동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은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문제 물을 때마다 이거는 뭐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어디에 들어가냐, 요렇게 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은 오로지 모양으로만 분류를 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외모만 봤을 때 거기다 끼워 넣으면 어떤 거 부류에 넣을 수 있느냐, 요렇게 물어보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허블의 은하 분류를 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만 보면 그 중에 어디에 넣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거랑 비슷했는데 그 허블의 은하 분류에 넣었던 애들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빼내서 다시 특이은하로 새로 분류를 했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에 넣었다 안 넣었다가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구분했을 때 어디에 구분할 수 있겠니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했거든요. 가를 지금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면 Z와 로브가 관측될 수 있다. 우리 전파 은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그지? Z와 로브가 전파 은하의 특징. 요것 때문에 우리를 전파 은하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Z하고 로브가 뭔지 기억을 하시죠? 가운데 선생님 그림을 대략 그려볼까요?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에서 뻗어나온 강한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있었죠. 우리가 요런 걸 뭐라고 했지? 요걸 Z라고 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요런 식으로 끝부분에 자기장이 강하게 보이는 로브를 볼 수 있었죠. 핵이었고 요거 Z, 이거 로브였지. 기억을 해주셔. 이 지금 선생님이 본 요 그림은 어떤 영역에서? 전파 영역에서 관찰을 했을 때 요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타원은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때 전파 은하가 타원 은하로 보이는 거고요. 퀘이사는 그냥 눈으로 보면 뭐로 보였더라? 그지? 타원 은하가 아니라 별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후퇴 속도가 크다. 여러분, 물론 다들 후퇴 속도가 큰데 이 후퇴 속도가 크다의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였어? 이 퀘이사였잖아요. 그래서 퀘이사는 후퇴 속도가 크기 때문에 적색 편이량이 가장 크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누구라고? 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틀린 말. 그래서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특이은하의 특징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특히 특이은하는 어떤 영역으로 관찰했을 때 무얼로 보이느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죠. 그죠? 네.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이퍼트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지금은 모습을 나타냈고 딱 봐도 뭐처럼 보입니까? 나선팔이 있는, 그지? 자, 세이퍼트 은하 특징이요. 얘를 뭘로 보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과시광선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를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특이한 특징이 있어서 특이 은하로 따로 분류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핵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어둡다가 아니라 뭐죠? 어둡다가 아니라 밝다. 우리 이건 특이 은하의 다 특징이었죠. 다 핵이 밝다. 중심 핵이 밝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자들의 운동이 활발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에너지를 방출하는 어떤 방출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생각해? 거대 블랙홀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다. 요게 특이은하 모두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스펙트럼에서 넓은 이게죠.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 요게 물론 새 은하들이 다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새 은하 중에서 특히 요것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역시 새 특이 은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은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특이은하의 공통적인 특징은 밝은 핵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어떡하지? 폭넓은 방출선이 보인다. 그 다음 또 뭐죠?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걸로 추정된다. 요거는 사실 새 특이은하의 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걸로 우리가 보통 특징들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Z나 로브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는 폭넓은 방출선을 보인다. 그 다음에 퀘이사 같은 건 별처럼 보이지만 적색 편이랑이 굉장히 크다. 뭐 요런 아주 그것만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것들과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5번에 그림은 인접해 있던 두 은하가 서로 가까워져서 충돌하는, 그지? 형성된 충돌은하의 모습이래요. 자, 충돌은하의 특징은 뭐였더라? 우리가 보통 은하가 충돌을 하면 세계가 이 세상이 다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별들의 충돌은 거의 없고 별들이 오히려 태어날 수 있다. 생성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을 했죠. 왜 그랬다? 별 자체의 크기보다 별과 별 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지? 웬간하면 별끼리 충돌은 힘들고 성간물질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은 별이 탄생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맞는 말이고. 자, 이 충돌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상 정상나선 아니죠. 여긴 정말 정상나선 은하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충돌하면서 이런 허블의 은하 체계로는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다 이제 완전히 충돌이 된 다음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충돌하는 과정은 허블의 은하 분류로는 분류할 수 없다. 그 다음 디귿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도 점점 가까워져서 충돌 은하를 형성할 것이다. 예, 요거는 뭐 암기사항이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뒤에서 이제 허블 법칙을 배우시고 나면 은하들은 다 멀어진다며? 근데 그때 허블 법칙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에 관해서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아무래도 중력적인 영향이 크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충돌하는 은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앞으로 한 20억 년 후 그쯤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랑, 그지? 20억 년에서 한 40억 년? 그 사이? 좀 범위가 넓지만, 사실 그 정도 되면 아마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다. 자, 6번. 그림은 외부 은하 A와 B에서, 그 다음에 각각 흡수선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여러분은 흡수선의 위치를 보고, 자, 여기 지금 화살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화살표가 주어져 있죠? 화살표의 길이를 보면 B가 굉장히 화살표의 길이가 길죠?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 편이랑이 누가 더 크구나? B가 더 크구나. 그러면 허블에 의하면 거리랑 후퇴 속도가 비례니까, 자, 적색 편이랑은 뭘 의미합니까? 후퇴 속도. 그러면 후퇴 속도가 B가 크니까 B가 더 먼 거리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에 뭐라 했냐면 A와 B는 모두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적색 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지에는 색깔이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자, 길다, 짧다 이렇게 파장의 위치 그 길이를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건데 이게 길이가 요만큼 적색편이랑 여기는 이만큼 있으니까 B가 적색편이랑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은의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는 어때? 틀린 말이 되겠죠. 후퇴 속도는 B가 더 커야 되죠. 우리의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역시 틀린 말이 되겠지. 후퇴 속도가 B가 컸으니까 거리도 B가 더 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7번에 그림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나타낸 거다. 자, 여러분 그냥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딱 뭐죠? 이게 허블 법칙이잖아요. 자, Y축이 뭡니까? 후퇴 속도 V고요. 그 다음에 X축은 거리 R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H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은 V는 HR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그래프상에도 점들이 상당히 찍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무슨 물리량을 가지고선 어떤 공식이 이게 유도된 게 아니고 별들을 관측해서 이런 분포도에 점을 찍었더니 이런 일차함수의 경향을 갖는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공통점을 찾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허블 상수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H가 기울기잖아요. 그럼 기울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MMO 할까봐 여기다 이렇게 점선으로 딱 연결했어요. 그러면 X분의 Y잖아요. 그럼 그대로 어떡하죠? 300 메가파섹분에 그죠? 2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요거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죠? 요거 계산해서 쓰면 그게 이제 여기에 맞게 나오는지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때요?
맞게 나와요. 그죠? 거의. 왜냐면 66.66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20을 3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끝까지 해봐요. 요거 동그라미 2개 지우고 요거 2개 지웠잖아요. 그럼 200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약 67km/s/메가파섹이다. 지금 여러분 이 단위 부분을 좀 잘 보시면 킬로미터를 다시 메가파섹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어때? 맞는 보기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외부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었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가 뭐야? 이게 이제 후퇴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후퇴 속도. 그래서 거리가 멀면 후퇴 속도가 크다. 맞는 말. 외부 은하까지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하는 이유는 우주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허블 상수인 H, 기울기를 뭐라고 생각한다? 우주의 팽창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팽창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팽창한다. 한마디로 등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은 어떤 우주론의 모형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은하의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우주론의 모형은 두 가지를 배웠죠? 빅뱅과, 그죠? 빅뱅 또는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 대폭발. 이거랑 또 하나는 뭐였죠? 그죠? 정상우주론이었죠. 정상우주론. 둘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질량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빅뱅은 질량이 보존된다. 정상은 은하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다른 은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얘는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 과학자들은 정상우주론을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팽창은 어때요? 우주 팽창. 그죠? 둘 다 우주 팽창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주의 밀도를 볼 수가 있죠. 밀도. 자, 보세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는 게 빅뱅 이론이고, 정상우주론은 부피도 늘어나고 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어떡하지? 일정하다는 거. 그죠? 일정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주의 온도는 빅뱅은 어때? 온도가 떨어진다. 정상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즘은 빅뱅 이론을 이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두 개를 좀 비교해서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빅뱅 우주론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정상 우주론이라는 틀린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맞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비교했던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빅뱅 이론 중간에 그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비율대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빅뱅 이론의 관측적 증거 두 가지가 뭐였죠? 관측적 증거 두 가지가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다? 우주 공간 어디를 봐도 그렇지 3대 1이더라. 요게 이제 관측적 증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죠? 우주 배경 복사. 요 두 가지가 누구? 빅뱅 이론의 관측적 증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기억부터 보시면 이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중성자는 하나. 그래서 기억은 어때?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거죠. 개수비는 7대 1이었죠. 근데 지금 그림에 묶은 것처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핵이 1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지? 나머지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원자핵이 되는 거죠. 수소는 어차피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이제 개수가 몇 개야? 12개의 수소를 만들고 1개의 헬륨을 만든 상황이지. 근데 수소는 원자량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개의 수소가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륨은 하나가 원자량이 4잖아. 근데 그래서 1 곱하기 4에서 요거의 질량이 얼마가 돼? 4가 되지? 그래서 질량비가 12대 4니까 3대 1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이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가 어때요?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디귿.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실제 관측 결과의 차이가 크다. 아니죠. 차이가 컸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지. 관측을 했더니 이거랑 비슷했어. 그래서 관측적 증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관측적 증거 두 가지 설명 이해하시죠? 네. 다음 10번.
다음은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거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빅뱅 후 38만 년 후에, 그지?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누가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히면서 우주로 방출되게 된 그런 복사선을 우리가 우주 복사,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죠. 지금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방출됐던 복사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약 얼마죠? 그죠? 2.7켈빈의 복사로 관측되고 있다. 요 발문의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방출되었던 복사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물었어요. 지금 기억 이전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되기 이전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였다. 그치? 그전에는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가 미친 듯이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와 광자, 빛이 서로 계속 부딪혀서 빛이 직진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고, 이때 이제 3000켈빈 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혀서 움직임이 이제 둔해진 거지. 그럼 이제 빈 공간이 좀 생기고 그 사이로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7.3 켈빈 아니고 2.7 켈빈이죠. 2.7 켈빈. 7.3도 어서 들어본 것 같아. 이건 뭐였더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그 두 과학자가 처음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을 때 그걸 플랭크 곡선을 그리면 여러분 여기 람다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플랭크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요때의 파장이 얼마였어? 그게 7.3cm였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온도로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으로 바꾸니까 그때의 온도는 얼마였지? 그치? 3켈빈이 되는 거였잖아. 3켈빈. 근데 지금은 왜 2.7켈빈이라고 해요? 이거는 파장이 점점 길어져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3에서 2.7이 되는 동안 시간이 막 수억 년 지난 거 아니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파장이 달라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관측 장비, 그지? 관측 장비의 정밀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수능 완성인 거 어디서 한번 물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의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거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처음 발견했을 때 당시에 플랭크 곡선을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정상 우주론의 근거가 아니라 뭐였죠? 그치?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지. 틀린 거고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1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망원경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그림 눈을 뜨고 딱 보면 어때요? 가보다는 나가 좀 어때? 화소가 좀 더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정밀해 보이면 최근에 관측된 거고 더 정밀하게 관측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가보다 나에서 정밀하게 관측됐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지상에서 관측한 거냐 물어봤는데 지금 가는 지상에서 관측된 거냐를 물었죠. 그래서 코비 망원경이라고만 나왔지만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처음으로 관측한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지상에서 관측을 한 거죠. 지상에서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고요. 지금처럼 코비라든가 플랭크라든가 중간에 무슨 또 있죠. WMAP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주 망원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우주 망원경.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상에서 관측한 건 누구 거만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한 것만 지상에서 관측한 거고 다른 거는 인공위성에서 장착된 그런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거랍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듣고 암기하셔야죠, 여러분. 그럼 수능의 출제율은요? 이거는 좀 낮겠죠. 그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지금 관측한 것들은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나에서 우주 배경 복사로 알아낸 우주 초기의 온도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아니었잖아요. 방향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작은 데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한 상태에서 팽창을 했다고 나중에 주장을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11번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더 여러분의 그 지식을 좀 넓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12번.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관측 결과 현재 우주는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상했잖아. 나중에 이게 우주 평탄성의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팽창을 한다.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네? 곡률이 있어야 되는데 곡률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하면 우주는 완벽할 정도로 팽창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이제 문제점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나중에 했어? 급팽창 이론으로 이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하면 평탄하게 보인다.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관측 결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에너지는 거의 균일하다. 맞죠? 요것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주 지평선의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주 지평선이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주 그 크기를 우주 지평선이었는데 과거의 모습이 어땠어?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것보다 너무 크게 관측이 됐죠? 너무 크면 그 지평선 우주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 양쪽 끝에 정보 교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균일한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정보 교환을 한 건데 크기가 왜 이렇게 크기가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과 니은 두 개의 설명은 빅뱅 우주론의 그 문제점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뭐였어? 그게 이제 급팽창 이론인 거지. 그래서 기억이 무슨 문제? 우주 평탄성 문제고 니은은 뭐야? 우주 지평선 문제. 요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지? 없는 거. 선생님이 처음에 있는 거라고 읽었던 것 같다. 그지? 빅뱅 우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급팽창 이론이다. 그 다음 디귿 관측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 두 가지는 기억과 니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3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등속으로 팽창과 수축을 하는 가가 뭐예요? 요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우주 지평선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조금했다 갑자기 확 커졌어. 이게 이제 급팽창식이잖아요. 급팽창식이고, 그래서 요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뭐로 보니까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급팽창 우주론이냐 틀렸고요. 나를 이용해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왜 말했던 우주의 지평선이나 우주 평탄성 문제 요거를 다 급팽창 이론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A시기의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가 나보다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팽창 때는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그냥 그래프 자체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뭐죠? 가속 팽창. 이건 뭐였더라? 현재 우리가 허블 법칙 가지고 등속 팽창하는 줄 알았는데 이레이형 초신성을 관측했더니 생각보다 더 멀리 있더라. 그러므로 속도가 어때? 빨라졌다. 등속이면은 힘이 없어도 되는데 갑자기 빨라졌어? 그러면 거기에 힘이 가해져야 되니까 그 힘을 얘기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자, 1990년대 이후 지금 1990년대 이후 띠리리의 외부 은하에서의 거리를 이게 띠리리가 뭐야? 그게 이레이형 초신성이잖아.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레이형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 그런 별이었잖아. 그래서 겉보기 등급만 관측하시면 거리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별이었어요. 그 이레이형 초신성이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우주의 거리를 이전보다 훨씬 멀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라고? 겉보기 등급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 등급이 일정한, 그죠? 절대 등급이 일정한 여자. 다시 뭐라고? 절대 등급이 일정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색 외성이 폭발해서 형성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레이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원래 백색 외성은 태양처럼 질량이 이제 태양 같은 질량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큰 걸로 이제 끝났을 거야. 그리고서는 보통은 백색 외성은 끝나는데 주변부에 어떤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급작스럽게 성간물질이 많아진 거지. 그거를 갑작스럽게 빨아들이면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 질량 한계를 초과하니까 갑자기 쾅 터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설명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원래 되게 큰 놈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런 백색 외성이라든가 좀 밀도가 큰 애가 주변에 있는 성간물질들을 빨아들여서 급작스럽게 성장할 때
그 질량 한계를 초과하면 에너지가 너무 커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너무 커진 거지. 그렇게 되면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질량 한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질량 한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폭발했을 때의 절대가 밝기가 어때? 일정한 그런 별을 우리가 이 이레이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디귿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이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을 한번 알아두십시오. 아, 이레이형 초신성은 요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밝기가 일정하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자, 그림 모습은 이제 현재 우주론을 이제 다 표현한 표준 우주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빅뱅이 있고 A시기 때 급팽창을 했고 그다음 B시기 때는 가속팽창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팽창과 가속팽창을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죠? 네, 급팽창은 뭘 설명했어? 아까 우주 지평선 문제하고 평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등장했던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요즘에 와서 이레이형 초신성을 봤더니 우주가 커지더라. 그래서 가속 팽창.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다. 이 소리죠. 16번이요. 그림은 우주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A에 의해 외부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굴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굴절이라는 얘기는 중력에 의해서 굴절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였잖아. 그치? 저 A가 뭐라고? 암흑 물질이지. 왜? 안 보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뒤에 있는 외부 은하를 외부 은하 이렇게 직진하는 빛을 굴절시킨 거죠? 직진하는 빛을 굴절시켜서 생각보다 외부 은하가 되게 밝게 보이거나 여러 개의 은하로 관측이 된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이게 빛이 올 때 빛이 이렇게 꺾여서 올 거란 생각을 못 하죠? 그러므로 어떡하니? 아마 이렇게 들어온 빛을 연장해서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이쪽에 상이 맺히고 또 여기 들어온 빛을 이쪽에 와서 상이 맺힐 거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암흑 물질이니까 대부분 수소다? 아니죠.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 뭔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다. 요게 암흑물질의 특징이잖아.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꺾는 거는 상호작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변에 있는 빛을 자기 중력 때문에 그냥 경로를 이게 휘게 만든 거지. 뭐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죠. 그죠?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물질과 빛에 대해서 청력으로 작용한다. 이 설명은 뭐죠, 이거? 이거 암흑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죠. 이건 암흑 에너지. 그죠? 그래서 틀린 말. 그래서 16번은 니은. 암흑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 그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우리?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그지? 그래서 은하핵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회전 속도가 느려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잖아. 비슷했잖아. 그래서 바깥쪽에 눈에 안 보이는 암흑물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확인했고 이런 것처럼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그림은 여러 우주 팽창 모델과 이레이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래프에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 그러니까 A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속 팽창이죠. 그 다음 B,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 요게 이제 등속 팽창이죠. 그 다음에 C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델이래요. 그럼 여러분, 가속을 하려면, 바깥으로 빼내려면, 일단 처음 C부터 생각해 볼까요? 감속이라는 건, 팽창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주로 작용을 더 많이 했을 거고요. 팽창 속도가 일정하면 중력과 암흑 에너지가 비슷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처럼 바깥으로 팽창을 했다면 암흑 에너지가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금 17번에 보시면 그런 과정을 묻는 거죠. 그래서 A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모델이죠. 그죠? 가속 팽창했다는 건 중력에 청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게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맞는 말이고 B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죠? 등속 팽창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레이형 초신성 관측 결과를 만족시키는 모델은 결국 뭐였어? 이레이형 초신성은 가속 팽창 우주를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A 모델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가속 팽창 우주에서는 뭘 고려하는 거야?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거다. 그지? 암흑 에너지 고려한 거. 자, 이제 18번이에요. 표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구성비를 나타낸 거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떡하지?
뭐뭐인지 가장 비율이 큰 거 C가 뭐죠? 이게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이 암흑 물질. B가 암흑 물질. 그 다음 A가 보통 물질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 그런 애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연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보통 물질인 거예요. A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뭐죠? 헬륨이 아니고 수소잖아요, 여러분. 수소. 그지? 우주 공간에 제일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다? 수소다. B로 감속 팽창 우주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감속 팽창은 안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잖아. 그게 중력에 관련된 거니까 어때요? 중력을 생각한다면 물질은 암흑 물질이든 보통 물질이면 중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그 물질과 반대되는 힘, 밖으로 팽창하는 힘을 암흑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C의 존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알아냈다. 가속 팽창으로 알아낸 거죠. 그죠? 니은딕은 우리는 그래서 물질은 뭘로? 질량으로. 그다음에 팽창하는 건 암흑 에너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19번. 그림은 서로 다른 형태로 변하는 우주의 미래 모형 AB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요 모형 우리 많이 보셨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우주의 미래를 셋 중에 하나로 생각했잖아. 계속 팽창할 거냐? 팽창을 거의 멈출 거냐? 아니면 다시 줄어들 거냐? 그래서 우리 A를 뭐라고 하죠? 열린 우주라고 하죠. B는 평탄한 우주, 그치? 그 다음 C는 닫힌 우주로 여러분 보였고요. 요 세 가지 경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뭐로만 얘기한 거죠? 그죠? 우리 물질의 밀도로만 가지고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게 사실 평탄 우주죠. 이 경우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열린 우주는 이 상태에서 우주가 더 팽창을 했으니까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지금 평탄 우주 상태에서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우주 밀도가 커졌겠죠. 그래서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를 비교하시면 우주 밀도가 더 커진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해야 되니까 가속 팽창해야 되는데 여긴 그런 건 아니지. 결국은 어때? 속도가 다소 줄어드는 거죠. 거의 감속 팽창하는 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번. C는 닫힌 우주다. 맞는 거고요. 우주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그죠? A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고 현재 우주의 크기, 현재 우주는 여기 있네요. 다 똑같이 Y축의 우주의 크기인데 Y축 값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주 크기는 A, B, C는 모두 같다가 맞는 말이죠. 현재 상태에서를 다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같아야 맞는 거죠. 그죠? 20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근거해서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주 표준 모형이었잖아요. 대폭발 한 다음에 뭐 했죠? A식이 급팽창했죠. 그리고 현재는 뭐 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모형이죠. 그래서 A식의 우주는 가속 팽창이 아니고 초기는 뭐지? 급팽창. 여러분 급팽창과 가속 팽창 말이 다르죠. 급팽창은 갑작스럽게 확 커졌다. 가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과거는 급팽창, 요즘에는 가속 팽창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니은 B 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 여러분 2.7 켈빈 흑체 복사는 언제 거지? 이건 현재잖아요. 현재. B 시기쯤 됐으면 3000 켈빈 그 이후 언제 그쯤 되겠지. 그지? 그래서 3000 켈빈 정도 뭐 여기 38만 년인지 뭐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2.7 켈빈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우주는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 이게 뭡니까? 이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모양 보세요. 대폭발이 있었고요. A 시기는 뭐라고? 급팽창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급팽창 후 38만 년이, 이때가 만약에 38만 년이었다면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요 시기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됐고 그때 당시 우주 온도는 얼마다? 그렇지, 3000 켈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등속 팽창을 하다가 현재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등속 팽창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거의 일정했잖아. 그지? 근데 현재에 와서는 좀 팽창 속도가 커지는 게 점점 커졌죠. 그래서 이때는 뭐야?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일회용 초신성을 관측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급팽창하는 것은 뭘 관측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관측했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빅뱅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알아낸 거지. 팽창했다면 공률이 있어야 되는 공률이 없다. 왜 우주는 평탄하게 보이지? 이거랑 그 다음
우주 곳곳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도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3대1로 거의 같다면, 옛날에 빅뱅 처음에 이게 우주가 굉장히 작아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정도로 우주 지평선이 작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크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면 그냥 크기가 확 커졌다고 생각하자. 요렇게 나왔던 게 우리 급팽창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급팽창은 과거 거, 그다음에 가속팽창은 요즘 거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들에 여러분 그 19번에서 배웠던 뭐 열린 우주, 닫힌 우주 이런 것들은 뭐냐? 그거는 지금의 표준 우주론이 이렇게 우주 모형이 나오기까지 위한 중간 단계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비교 방법들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지를 문제로 여러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